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E7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취소할 거라고 해서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터키에 칸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폭격을 해서 세상이 시끄럽죠. 그로 인해서 유가도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추락했다고 하는데 원래 최근까지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였습니다. 무슨 의견이 달랐냐면 이란은 핵농축을 허락해 주라는 것이고 미국은 핵농축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만일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도 아마 미국이 이란에게 제안했던 조건들을 비슷하게 북한에게도 제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미국은 북한에게 핵사찰을 받으라고 할 것이고 이란처럼 핵농축을 금지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거부할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결렬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만일 핵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격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하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란의 행동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고작해야 무인기 100대인가 200대인가를 이스라엘로 출격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이란의 자랑인 탄도미사일이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 당시에도 이란은 공격 사실을 충분히 사전 경고하고 공격을 해서 국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달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충분한 공격 경고를 받고 충분히 대비를 하다가 심지어는 미국 등 동맹국들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요격을 했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전부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일 이란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 수천 기 이상의 드론과 그리고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어쩌면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은 고작해야 무인기 수백 대를 동원해서 반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란이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란도 답답하기는 하네요. 전쟁은 하기 싫으면서 핵은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니 말이죠. 이러면 괜히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건데 이란도 앞날이 캄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건 미국 공군에서 E7의 도입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미국은 E3 조기경보기나 E8 지상감시기에 후속기를 도입하지 않고 이걸 전부 위성감시 시스템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E8 조인트 스타스는 후속기가 없는 상태로 전부 퇴역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조기경보기도 위성으로 전부 대체를 하려 했는데 이건 주로 네트워크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 26대의 E7을 우주감시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E7의 도입을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걸 트럼프의 국방부 장관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돌출적인 행동이고 정작 취소하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소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5월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북미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이 나와서 위성 감시 시스템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위성 감시 시스템은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골든돔의 일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든돔의 투자 확대의 일부로서 E7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될 거라고 예견한 사람들은 보잉이 너무 지나치게 E7의 가격을 높게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잉은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E7 한 대의 가격을 대략 1조 5천억을 요구하고 있고 이건 미공군이 예상했던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E7을 도입할 생각이었던 프랑스도 E7의 지나친 가격으로 인해서 E7의 도입을 포기하고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로 도입선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임시방편으로 도입하는 기종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지금 E7의 도입을 취소하고 위성 시스템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해군의 E2D를 대신 운영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E7의 도입을 취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갈수록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일반화되면서 조기경보기의 취약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중국은 PL-15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이 PL-15가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PL-15보다 더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PL-17이라는 신형 미사일을 등장시켰고, 이 PL-17의 사거리는 4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븐이 이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 이세븐뿐만 아니라 E-2D도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잉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보잉 간의 가격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은 그 후로도 저는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기경보기 2차 사업에 입찰을 하고 있고, 이미 1차와 2차 입찰은 업체들의 준비 미비로 인해서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입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바로 2, 3차 입찰이 결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물론 보잉이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불러서 보잉의 E-7이 탈락한 건 확실하고, 그래서 E-7을 원하던 공군이 3차 입찰을 결렬시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 결렬 사유는 저희 이런 생각을 어긋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3차 입찰 결렬 사유가 후보 기종 중에 우리 방사청이 제시한 가격 안에 들어온 기종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잉뿐만 아니라 사브의 글로벌아이와 L3 해리스사와 이스라엘 합작의 조기경보기도 우리가 책정한 3조 900억의 가격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존의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안에 들어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책정한 금액 안에 글로벌아이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다만 짐작이 가는 건 기존의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우리 군의 ROC를 충족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글로벌아이나 이스라엘 레이더는 메인 레이더의 크기가 작아서 360도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이 조기경보기들의 메인 레이더들은 270도인가만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기체의 앞뒤에 보조 레이더를 탑재하는데요. 문제는 이 보조 레이더들이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탐지거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차 입찰 때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브는 2차 입찰 때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 공군의 ROC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럼 사브가 어떻게 우리 공군의 ROC를 충족했냐라고 했을 때, 사브는 우리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조 레이더를 개발해서 글로벌 아이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글로벌 아이의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레이더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의 L3 해리스사가 제안하는 방법은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에 이스라엘이 만든 레이더를 탑재하는 건데요. 이 레이더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360도를 커버하지 못하고, 이 레이더도 그래서 앞뒤로 보조 레이더가 필요하기는 사브와 마찬가지이고, 이 기종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ROC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브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ROC를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기는 사브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 E-7은 보조 레이더가 필요 없느냐라고 했을 때, E-7의 레이더는 글로벌아이의 레이더보다 메인 레이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메인 레이더로 360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레이더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글로벌아이는 우리 군의 ROC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조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했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입찰도 최종적으로 유찰되었고, 이미 방사청은 4차 입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30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는 올해 안에 사업자를 정하고 2031년까지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려 했던 사업인데, 결론은 3차 입찰이 유찰됨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사업자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4차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업체들이 가격을 깎아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가격 안에 들어오는 기종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만일 E-7이 아닌 다른 기종이 우리 군이 정한 가격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공군이 E-7이 아닌 다른 기종을 도입하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번에 미 공군이 E-7의 도입을 취소해버리면 우리 공군이 유상 군사원조, 그러니까 FMS로 E-7을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고, 어찌해서 FMS로 기체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은 FMS로 도입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E-7의 유지비는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FMS로 E-7의 부품을 도입하지 못하면 보잉으로부터 상업거래로 부품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럼 부품 가격은 보잉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품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미공군에서 E7을 도입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결론은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E7의 수량은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럼 보잉은 E7의 부품을 조기 단종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E7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미 공군과 프랑스 공군도 도입을 포기한 기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우리도 E7을 포기하고, 만일 4차 입찰에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가격 안에 들어오는 기종이 있다면 그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미공군이 E7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기종을 도입하게 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는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 아이를 우리도 도입하고 사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아오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무기전시회에서 드디어 터키의 칸 전투기 도입에 관해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의 개발비를 6천억으로 줄이기로 우리와 최종 합의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도 도입하고 터키의 칸도 도입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번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인데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분명한 건 감정적으로야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KF-21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개발비가 줄었다고 해도 그나마 6천억이라도 받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우리 KF-21의 첫 도입국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우리 KF-21은 총 도입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가 필요하다는 건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왜 우리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도 터키의 칸을 도입하기로 한 것일까요? 그리고 고작 48대의 칸을 도입하면서 10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지나치게 비싼데요. 결론은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조가 넘어가고, 그럼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칸 전투기를 대당 3천억에 가까운 가격이 구입하는 건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보려 합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돈이 어디서 나서 터키로부터 칸을 도입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나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 개발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했던 게 개발비를 우리가 대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 도입 때 많이 해주는 차관을 제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기를 판매할 때는 차관을 제공해 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동개발에는 차관을 제공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관 제공을 거부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터키에 칸을 도입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터키가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칸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그리고 미국의 F-15 전투기 도입 사업 때도 드러난 사실인데요. 결론은 라팔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직접 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것도 대부분 돈을 빌려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중동의 자금, 그러니까 UAE가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프랑스가 차관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도입하는 건 대부분이 인도네시아가 돈을 빌려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팔 도입은 지금 1차를 넘어서 2차 사업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으로부터 F-15를 구매하는 건 미국이 100% 차관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가 직접 자금을 대서 도입하는 건 없고 거의 다 돈을 빌려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터키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분명한 건 인도네시아도 우리 KF-21 개발 사업에서 빠질 생각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 사업 중에서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KF-21 개발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우리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줄였지만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이전받을 기술의 양도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바로 우리 KF-21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판 IF-21을 개발해서
인도네시아가 IF-21을 제3국에 수출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한 건 우리 KF-21 블록 1 사업에 참여하는 거지. 블록 2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솔직히 KF-21 블록 1은 깡통이고 실질적인 무장 인티는 전부 블록 2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바로 이 무장통합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IF-21을 만들려고 해도 무장통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도 KF-21 블록 2 사업에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2 사업은 각종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인도네시아가 블록 2에 참여하려면 KF-21을 개발하는 카이뿐만 아니라 탑재되는 무장을 개발하는 회사들과도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2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바로 이 무장통합 부분을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이전받기로 하고 미국 보잉의 F-15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KF-21의 기체에 F-15의 무장을 통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한 대에 3천억을 들여서 도입한다고는 할 수 없고 대규모 기술 이전도 포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결론은 우리 KF-21 기체에 터키의 칸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그리고 무장을 탑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의 희망사항이고 당연히 실제로 그리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거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IF-21 전투기를 우리 KF-21을 바탕으로 개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터키의 칸 전투기 사업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건 어차피 칸 전투기 도입 비용은 터키로부터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칸 전투기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돈을 빌리지도 갚지도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잘 되면 우리 KF-21의 기체에 칸의 기술을 적용한 기체를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칸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네시아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알겠지만 인도네시아와 터키 둘 다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라는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오늘은 미국이 E-7 조기 경보기 도입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아무리 미국이 E-7 사업에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영국은 E-7 사업에 남아있기 때문에 E-7은 개발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E-7을 도입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E-7의 장점은 미공군이 E-7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미국과의 장비 통일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부품도 FMS로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군은 정말 이번에는 E-7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미공군이 E-7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아이를 도입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의 터키의 칸 전투기의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건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전투기만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사업에 남아있기를 희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48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투기 생산 단가만 낮아지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KF-21 사업에 남기를 원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